현재 시점은 태평양 전쟁이 진행 중인 1943년입니다. 미군은 1942년 8월부터 시작된 7개월간의 전투 끝에 솔로몬 제도 남쪽 과달카나를 장악하고 이후 5개월간의 준비 끝에 솔로몬 제도를 거슬러 올라가는 반격 작전을 6월 30일에 시작합니다. 미군은 솔로몬 제도 중부의 뉴조지아 섬을 장악하기 위한 전투를 곧 벌이게 되는데, 이 영상이 포함되어 있는 재생 목록에서 미군이 뉴조지아 섬 남쪽과 북쪽에 상륙해 각각 일본군의 근거지를 향해 진격을 하는 장면까지 다루었습니다. 북쪽에 상륙한 미군 병력은 해병 제1레이더 대대와 육군 37사단의 2개 대대, 총 3개 대대로 바이로코, 에노가이의 일본군을 격퇴하고 이 지역을 점령할 임무를 받았고, 더 중요한 문다 지역과 비행장을 점령할 부대는 미군 2개 연대 거의 대부분 병력이 동원됩니다. 먼저 북쪽 지역을 보면 미군이 7월 5일 새벽에 상륙해서 내륙 쪽으로 접근한 다음에 북상에서 7월 11일에 에노가이 지역의 일본군을 격퇴하고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3개 대대 중 하나였던 미육군 37사단 148년대 3대대는 이쪽 지역의 일본군이 남쪽 문다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길목을 막고 있었는데, 이 대대는 다른 부대보다 정글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보급 문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에노가이가 점령된 이후 차차 풀리긴 했지만 여기 보이는 미군 K레션 하나로 하루에 10명이 나눠 먹어야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미군은 이 길목을 점령함으로써 남쪽 문다 지역으로 가는 일본군 증원을 막았다고 생각했지만, 일본군은 미군에게 알려지지 않은 다른 길을 이용해 문다로 지원병을 쉽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미군은 바이로코 지역을 공격해야 될 차례가 되었는데, 주 공격을 맡을 해병 제1레이더 대대가 이때쯤 되면 워낙 지쳐서 실제 공격에 쓸 수 있는 병력은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북쪽에 상륙한 3개 대대를 지휘하던 해병대 리버세지 대령은 지원병을 요청했고, 해병 제4레이더 대대가 7월 18일까지 에노가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쪽으로 가는 길목을 막고 있던 148년대 3대대도 바이로코 공격을 위해 복귀를 명령했고, 미군은 이제 북쪽 지역의 최종 공격 목표인 바이로코를 향한 진격을 곧 시작하게 됩니다. 일본군은 육군 제6사단 45연대 3대대를 콜롬방가라에서 바이로코로 보내 기존에 배치되었던 쿠레 진수부 제6 특별육전대와 함께 이곳 방어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이 문다 지역을 향한 남쪽 전선에서도 미군이 힘든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뉴조지아에 상륙한 미군과 일본군, 그리고 그 내에서 벌어진 해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기존 재생 목록에 뉴조지아 작전이라고 있었는데 이걸 뉴조지아 작전 전반으로 바꾸고 3편에 걸쳐 다루었던 미 경순양함 헬레나 생존자 이야기까지 이 목록 뒤편에 붙여놓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부터는 새로 뉴조지아 작전 후반 시리즈가 시작되겠습니다. 일본군 근거지인 문다와 비행장을 향한 미군의 공격은 2개 연대를 거의 전부 동원해서 시작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군 방어선에 걸려 미군 공격이 멈췄고, 정글을 뚫고 오는 보급이 너무 대책이 없어 미군은 172연대 병력을 남쪽으로 돌려 라이아나 해안을 점령하고 해상으로 보급을 받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일본군도 박격포를 쏴대면서 거세게 저항했고, 북쪽에서 에노가이가 함락된 하루 뒤인 7월 12일 밤에는 일본군이 사격에 방해되는 나무들을 전부 쳐내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보급이 잘 안되어 거의 굶던 172연대는 다음 날인 7월 13일 라이아나 해변으로의 마지막 500m 전진을 시작했고, 7월 13일 늦은 오후 이곳을 지키던 일본군을 격퇴하고 라이아나 해변을 점령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라이아나 해변에서 잡힌 일본군 포로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같은 날 밤 남쪽 랜도바 섬의 미군 기지에서 상륙정 12척이 식량과 물을 싣고 라이아나로 향했으나, 이때 이미 해변을 장악하고 있던 미군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상륙정들의 신호를 보내지 않았고, 신호가 없어 상륙할 해변을 못 찾은 상륙정들은 식량과 물을 싣고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낮에는 43사단의 존 헤스터 사단장이 169, 172연대와 더불어 43사단의 나머지 하나 남은 보병연대였던 103년대 3대대와 해병대의 경전차 소대를 라이아나로 보낼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건 당시 103년대 3대대 병사들이 랜도바에서 라이아나로 가는 상륙정에 탑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냥 짐작이지만 왠지 병사들이 정말 가기 싫어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상륙정들은 다음 날인 7월 14일에 라이아나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상륙정들이 접근하는 것을 본 문다 지역의 일본군이 포격을 가했으나 피해는 없었습니다. 라이아나를 장악한 미군은 원래 상륙지인 자나나와의 사이에 해저 전화선을 깔았고, 이제 문다를 향한 공격 준비를 하게 됩니다.
172연대가 해안가로 진출하고 있을 무렵 169연대도 공격을 시작했는데 7월 13일에 전선 좌측에 중요한 능선을 점령하고 일본군의 계속되는 공격을 격퇴했습니다. 능선을 점령한 169연대 3대대는 점령 이후 일본군을 막으면서 100여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미군은 또한 37사단 145연대 1대대를 자나나에 상륙시켜 169연대를 돕게 했습니다. 미군 2개연대는 이 지역을 공격하면서 90명 전사에 636명이 부상당했고 그 외에 이질 등으로 1천여 명이 전선에서 이탈했습니다. 또한 전투를 처음 경험하는 미군들 사이에 전투의 공포와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쇠약도 빈번해서 당시 어느 군의관의 증언에 따르면 전체 병력의 약 20%가 울거나 손을 덜덜 떨고 알 수 없는 말을 중얼중얼 거리는 증상을 보였고 매우 작은 소리에도 과도하게 놀라는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당시 하루에 약 50명에서 100명 사이의 병사들이 이러한 신경쇠약으로 후방으로 보내졌고 일선에서 작전을 추진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부상을 당한 병사들은 실제로 큰 고통을 겪는데도 오히려 정신적인 문제는 없었는데 아마도 곧 후방으로 이송될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 아닌가라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군이 미군 진지에 자주 행하던 야간 기습도 병사들의 정신 상태에 큰 영향을 주었고 나중에는 병사들이 정글에서 들리는 바람소리, 새소리 등에도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것이 매스 히스테리아가 되어서 전염병처럼 퍼졌다고 합니다. 사실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한 증상을 정신적인 증상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았고 이런 증상은 대부분 2, 3일 정도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면 낫는다고 하는데 7월 상반기 뉴조지아의 미군은 준비 부족으로 병사들에게 이런 배려를 할 수 없었고 앞으로 있을 본격적인 전투에 대해 미군 지휘부가 큰 걱정을 하게 했습니다. 뉴조지아에서 싸우고 있는 미군 37사단과 43사단의 상위 단위가 제14군단이었고 43사단장 존 에스터가 뉴조지아 아큐페이션 포스, 뉴조지아 점령군 사령관이었는데 이렇게 뉴조지아에서의 지상전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나자 홀지 제독을 중심으로 한 미군 수뇌부는 뉴조지아 지상전을 지휘할 새 사령관으로 제14군단을 지휘하던 오스카 그리스월드 소장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존 헤스터 소장은 43사단장직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결국 잘 풀리지 않는 작전에 대한 책임을 진 셈이 되었습니다. 뉴조지아 남쪽 지역 공격을 맡은 43사단은 169연대장과 대대장 중 한 명이 경질되고 이후의 작전에서 사단장도 직접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다 인명피해도 많아서 태평양 전쟁에서 처음으로 겪은 전투에서 매우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문다 지역을 지키던 일본군 부대 중 하나인 제38사단 229연대는 한 해 전인 1942년에 과다카날에서 정글 전투를 이미 경험해본 부대여서 앞으로 43사단이 문다 전투를 과연 어떻게 치르게 될지 걱정되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7월 15일자로 지휘권을 인수한 그리스월드도 실제 전투를 지휘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스월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병력만으로 문다를 점령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37사단 145연대의 나머지 병력들 그리고 25사단에서 161연대를 증원 병력으로 받기로 하고 추가 병력이 전부 도착하고 모든 준비가 될 때까지 정비에 힘쓰기로 합니다. 또한 뉴조지아 남쪽과 북쪽의 미군이 분리되지 않고 연합작전을 펼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공격 예정일은 그리스월드 부임 10일 후인 7월 25일로 정해졌고 미군은 완전히 준비를 마치고 문다에 대한 최종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이후의 작전에 유리한 위치를 점령하기 위한 공세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리스월드가 부임하고 약 3일 동안 문다 지역 전선은 큰 전투는 없었는데 미군은 일본군 주 방어선에 조금씩 접근하면서 다수의 일본군 기관총 진지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일본군 기관총 진지는 튼튼하게 만들어진 데다가 나무 등을 이용해 잘 위장되어 있어서 미군 병사들은 사격을 받으면서도 어디서 총을 쏘는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군은 분화고나 등에서와 마찬가지로 M3 경전차를 이용해 이런 진지를 하나하나 파괴했는데 대전차포가 없던 일본군도 화염병이나 다른 무기 등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7월 17일이 되자 투입했던 전차 중 2대가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스월드는 전차를 이용한 작전을 잠시 중지하고 다른 전차 소대를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지금 이 지도는 문다 지역 전선을 조금 더 확대해서 나타낸 것인데요. 왼쪽 지역이 뉴조지아 일본군 최대 근거지 문다이고 이곳이 문다 일본군 활주로입니다. 미군은 해안가의 라이아나를 점령했고 내륙 쪽에 있던 169연대가 레인키 리지라고 불리는 능선을 점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169연대는 또 하나의 공격 목표를 발견하는데 바로 이전에 점령한 능선에서 약 400m 남서쪽에 있는 고지였습니다. 미군은 이 고지를 7월 16일 오전 8시 30분부터 공격하기 시작했고 공격은 169연대 1대대가 맡았습니다. 1대대는 공격 전에 뜨거운 커피와 도넛을 먹고 전투에 나섰다고 합니다. 미군 보급 사정이 이때쯤이면 어느 정도 나아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고지는 켈리힐이라고 이름 지어졌는데 일본군은 이미 이 고지 방어를 포기하고 떠난 후였고 169연대 1대대는 오후 3시 30분 고지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이 고지 위에서 미군은 문다 비행장 남쪽 바다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군은 저녁 때 박격포와 야포로 이 고지를 공격해서 미군 14명이 전사하기도 했고 해가 지고 보병으로 돌격을 감행했으나 전부 격퇴되었습니다. 169연대 1대대는 후방에서 어려운 보급을 받으면서 계속 고지를 지켰지만 일본군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고지를 공격할 것이라는 걸 쉽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현 전선에서 문다 전체를 장악하기 위해 미군이 주파해야 하는 거리는 약 4km. 미군은 과연 초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다의 일본군을 격퇴할 수 있을까요? 뉴조지아 전반 영상들에서는 영상별로 스토리를 마무리 짓는 타이밍이 좀 어색했는데요.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과연 일본군이 문다 비행장으로의 미군의 접근을 앉아서 허용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